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성명을 올린 지 일주일 만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검찰입니다. 네, 박 검사장 집단 성명을 냈던 18명 가운데 한 명이죠. 그렇습니다. 박재혁 수원지방검찰청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던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시키는 인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성명을 냈던 검사장이 처음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겁니다. 검사장들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글을 내부망에 올린 지 일주일 만인데요. 박 검사장은 그 18명 검사장 가운데 최선임입니다. 박 검사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1심 상해에 사유라면서 심사숙고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예,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출근길에서 인사조치와 관련해 말을 아꼈죠.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검사장의 평검사 전보 방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감찰 징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 혼란이 커졌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출근길에선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검사장 분들 징계부 조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뭐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 장관은 내부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지만 박 검사장의 사퇴로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네,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은 오늘 정성호 장관과 인사를 했는데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대행이 부임 인사를 위해 오늘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검찰 조직을 새로 이끌게 된 만큼 신고식을 갖기 위해서였는데요. 구 대행은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눈 뒤 법무부 청사를 나왔지만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출근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직접 보시죠. 집단 성명 낸 검사장들 평검사로의 전보 추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 법무부에 있어도 검사들 협조가 되어 있는데 검찰 내에서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건 법률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인사 발령 시 사실상 강등되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직 위기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을 계기로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잠시 휴전을 선언한 모습입니다. 대통령 정상외교에 힘을 실겠다는 건데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내 장외에서 여론전에 나섭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대통령 출국길을 배웅하고 온 민주당 투톱은 국회에서도 거듭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결과를 추켜 세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검란은 분쇄하겠다며 거친 말을 쏟아냈지만 민감한 현안 언급 없이 대통령 순방에 대한 기대로 발언을 채웠습니다. 외교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민주당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번 순방에서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순방 기간 정쟁 대신 대통령 성과가 주목받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메시지 관리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일부 강경파는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과 항명 검사장 징계 등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지도부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엔 총회 때 조의대 청문회를 개최하고 에이펙 때 재판중지법을 띄웠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건데 덕분에 항소 포기 사태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김남배 항소 포기 이재명이 멈춥니다.
지난주 내내 대검찰청과 법무부, 대장동을 다니며 규탄 대회를 열었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대통령이 떠난 용산으로 전진했습니다.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수백억 대 동결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걸 두고 두목을 믿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며 범죄자 주권 시대라고 비꼬았습니다. 7,800억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어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합니다. 대장동 비리의 최정점은 다름 아닌 이 대통령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외압의 결과로 이익을 받은 자 바로 본인인 것입니다. 대장동의 몸통 그 자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도 내내 장외에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항소 포기 사태를 따져볼 국정조사를 두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하자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리자고 요구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은 남욱 변호사가 세운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 지역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가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토지를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올린 중개업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9제곱미터 크기 토지가 최근 500억 원의 매물로 등록됐다가 오늘 철회됐습니다. 중개업체 관계자는 YTN에 임대인이 매물을 내려달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조금 전 북한을 향해 남북 군사회담을 열자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비무장지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군사 분계선 기준을 명확히 논의하자는 의제를 던졌는데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국방부 대북 담화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방부 대북 담화는 조금 전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남북 군사당국 간의 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했는데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을 명확히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전술 도로와 철책선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비무장지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국방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건 남북이 군사분계선 위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상당수 유실됐고 이후에 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지난 1973년 이후로 군사분계선 표지판 보수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군이 유엔군 사령부 측의 보수 작업 현장에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해서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표지판 1,200여 개 가운데 현재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은 200여 개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군사분계선은 군사 지도, 좌표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네, 남북 군사회담이 마지막으로 열린 게 언제였습니까? 2018년 10월에 장성급 회담이 열린 이후로는 7년 넘게 열린 적이 없습니다. 남북 간 군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서 군 당국은 유엔사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휴전선 문제를 논의하자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북측의 응답이 없어서 회담을 공식 제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남북 회담을 공식 제안한 건 처음인데 국방부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하자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번 회담 제안을 계기로 남북 소통 창구가 복원되길 바라는 기류가 읽힙니다. 통일부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우리 측의 회담 제안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해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YTN에 출연해 협상 막전 막후를 털어놨습니다. 지난 가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전환기를 맞은 건 9.11 추도식 덕분이었다고 후일담을 전했는데요. 다만 협상 결과를 국회에서 비준받는 데 대해서는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한미 협상단을 이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넉 달간 수없이 부딪혔던 맞상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스타일입니다. 이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톤이 크고요. 덩치도 저보다 훨씬 더 크고 주먹도 굉장히 큽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반전은 의외의 장소에서 생겨났습니다. 김 장관이 직접 9.11 추도식에 참석해 애도를 전하면서 테러로 동생과 동료 직원들을 잃은 러트닉 장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협상이나 비즈니스 이야기는 안 할게. 그냥 가서 그 서비스에만 참여를 하면 좋겠다. 너의 그냥 오래된 친구로서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전환을 만들어내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장에서는 큰 소리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올 정도로 격분하곤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김 장관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터프한 협상가라는 별명도 붙여줬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계속 이렇게 견뎌낸 과정에 대해서 지독하다. 한번 때리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석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6번의 방미, 30번의 만남 끝에 마침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한우를 대접하며 길었던 협상의 타결을 함께 자축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소고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한우 맛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해가지고 한우 세트를 주문해서 같이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신뢰관계가 앞으로 협상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협상 결과물이 국회의 비준을 거치는 데 대해선 반대 뜻을 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존재해야 이후 협상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링을 올라가는데 저희의 손발을 먹는 꼴이다. 행정상의 합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를 원투펀치 날린다면 우리는 법에 이 MOU를 법적인 효력을 갖게끔 딱 저희를 묶어놓는 거거든요. 김 장관은 무엇보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력이 더 커져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성장하도록 더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만약 비준 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되면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과 또 중동과 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방문국인 UAE를 시작으로 7박 10일간의 숨가쁜 일정이 이어집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여당 지도부와 순방국 주한대사들의 배웅 속에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첫 방문지 UAE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UAE 방문 첫날 현충원 참배와 동포 만찬 간담회로 본격 순방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튿날부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 체결 등 굵직한 행사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날엔 한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크 부대 장병들도 격려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중동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UAE와 핵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 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 기술 보건 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 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 20일에는 이집트로 이동해 정상회담과 카이로 대학 연설을 한 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으로 향합니다.
이 대통령 경주 에이펙에서 회원국들의 합의를 주도한 인공지능 기본사회와 회복과 성장 등 비전을 G20에서 제시해 논의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아프리카 등으로 확장시키고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발전 기여 의지도 나타낼 계획입니다. G20에서는 주요국들과 양자회담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는 24일엔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과 만찬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26일 귀국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초선 의원 강연에서 김어준 씨가 발행한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언급하며 민심 청취를 조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제주도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워크숍에 참석해 민주당의 지지 성향을 봤을 때 딴지일보가 바로미터라며 거기 흐름이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은 지난 10년간 1,500번, 평균 이틀에 한 번씩 딴지일보에 글을 썼다며 꾸준하면 이길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서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 문제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유튜브에서 비례대표 재선인 김 의원을 향해 눈이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이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대변인은 SNS를 통해서 장애인 할당이 많다는 건 국회 전체가 아니라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권에 한정한 얘기였다며 일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장애인에게 의석을 너무 할당의 문제라는 박 대변인의 말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거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종묘앞 재개발 사업과 한강버스에 이어 이번에는 광화문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데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정치권 시선이 집중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22개 나라 석재를 총 모양으로 깎아 상징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진짜 이상하다며 현장 구석구석을 살핀 김 총리는 법적, 절차적 문제를 확인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밭도로총 또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실지 좀 의문이 되고. 종묘 앞 재개발과 한강버스에 이어 감사의 정원까지 3연타로 잇따라 김민석 대 오세훈의 대립구도가 연출된 겁니다. 민주당도 합작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잡음이 나오는 한강버스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시민 안전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이 중요합니까?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께 석고대죄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던 오 시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토대로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고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탈환하기 위한 당정 합작 공세라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총리라는 권한을 이용해 오세훈 시장을 향한 정치적 공격을 계속하는 모습은 민생과 경제보다 선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여권의 과거 관건 선거 논란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고 못 박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여권의 강력한 차기 주자로 다양한 정치적 선택지가 거론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김민석 총리가 제동을 걸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반발했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6.25 전쟁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 용사를 기리는 추모 공간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추모와 예우는 정파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묘 인근 개발과 한강버스 등 유독 오 시장의 역점 사업만 문제 삼는 꼴이라며 총리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아냥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네스코가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 종묘와 고층 재개발에 따른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공문을 근거로 서울시에 영향평가를 재차 촉구했고 서울시는 일방적인 영향평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국가유산청이 다시 서울시에 종묘 일대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지난주 종묘 일대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이어 이번엔 유네스코 공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가 지난 15일 세계유산센터 명의의 공문을 통해 종묘 앞 고층 개발에 따른 역사경관 훼손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강력 권고하고 평가가 끝나기 전에는 사업 승인 중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 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서 준수하고 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로서 세계유산 가치가 보호되는 선에서 공정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어 영향평가 등 관련 사안 논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구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30년이 지나도록 완충구역 설치 등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이제와 영향평가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종묘 경관에 훼손이 없다는 점을 검증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요.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늘이 생긴다는 우려는 잘못된 시각이고요. 종묘 앞에 폭 100m 정도의 녹지가 저쪽 남산까지 쭉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종묘를 돋보이게 하고 다만 균형 잡힌 논의 구조를 전제로 관계기관의 회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종묘 앞 고층 개발에 따른 회의체 구성 가능성은 커졌지만 정치권까지 논란에 가세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초겨울 추위가 다시 기승인 가운데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서울은 처음으로 영하권에 들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호남 지역은 첫눈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출근길 시민들 옷차림이 다시 한겨울처럼 두꺼워졌습니다. 차가워진 아침 공기에 패딩을 여미고 목도리에 귀마개까지 착용한 채 서둘러 이동합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강원 고성 향로봉은 영하 6.6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17.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경북 봉화도 영하 0.6도, 대관령도 영하 0.2도로 내륙 곳곳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기온은 3.1도였지만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추위는 밤사이 더 강해져 내일 아침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영남 일부 지역은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철원과 부산 등 동쪽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를 발령하고 급변하는 날씨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는 가운데 밤사이에는 복사냉각까지 크게 작용하면서 기온이 하루 만에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제주 산간과 호남 일부 지역에는 올가을 첫눈이 예상됩니다. 호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1cm 안팎,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또 밤사이 일부 내륙에는 약한 비가 내리며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아침 출근길에는 미끄럼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또 강추위 속의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확대하고 강풍 지역이 늘고 있다며 산불 등 화재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충남 천안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잔불 정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장은 전력 공급이 끊겨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 인근 주민도 연기와 분진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철제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건물 일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고가 사다리 차를 이용해 건물 내부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충남 천안 물류창고 화재의 잔불 정리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일부 진입로를 확보했지만 건물 내부에 적재된 물건들이 많아 완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차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화염의 전선이 녹아내리면서 주변 공장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비상발전기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루 출하량이 보통 한 100톤에서 200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출하를 하려면 우선 전기가 가장 문제고요. 그래서 그 전기 복구를 지금 위주로 저희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화재에 따른 분진과 연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막 창문을 못 열고요. 문을 열어보니까 연기가 너무 냄새가 독하고요. 우리 나가지도 못했어요. 환기시키려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눈도 따갑고 막 애들도 목 아프다고 그러고 집안에 냄새 가득 차고요. 경찰과 소방은 창고 내외부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으며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화재 진압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이자를 받은 사금융 불법 조직원이 다수 검거됐습니다. 이자가 무려 연 24,000%였는데요.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을 협박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아파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범죄 조직원들을 체포해 수갑을 채웁니다. 지금 대법원 위반으로 체포영장에 체포하는 거예요?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은 범죄 조직 3곳, 조직원 46명을 검거했습니다.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이들은 1,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22억 원을 빌려준 뒤 단 6개월 만에 35억 원을 챙겼습니다. 연 20%, 법정 최고금리에 1,100원 없는 최대 24,000%의 살인적인 고리를 적용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과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지인과 가족 연락처 등을 받아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진짜로 아침에 사무실 문 열 때 가갖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기 전에 지금 보내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해드리면 좀 잘합시다. 견디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다수 피해자가 직장을 잃었으며 가정 파탄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주기적으로 아파트, 원룸 등으로 옮겨 다니면서 범행을 계속하고 원금 등 상환이 지연될 경우 채무자의 가족, 회사에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협박하는 등 채권 추심을 하였습니다. 사업가 행세를 하던 조직원들은 범죄 수익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하는 데 썼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등 20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를 기획조사했더니 적발된 위법 의심 혐의가 290건에 달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매수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67%를 넘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4채나 사들인 외국인 A씨. 하지만 모자란 매매 대금을 메우려고 5억 원 이상을 외화 반입 신고도 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정식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외국인 B씨는 같은 국적 외국인 C씨와 직거래 방식으로 인천의 한 아파트를 거래했습니다. B씨의 체류 자격은 방문 취업 비자인 H2에 해당해 임대 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월세를 받아 챙긴 셈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유형들입니다. 이상거래 438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0건 거래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290건에 달했습니다. 위법 의심 행위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을 포함해 상위 4개국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서는 거짓 신고가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 증여 등의 순이었습니다. 매수 지역은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1건, 인천 32건으로 수도권 주택이 전체의 67%를 훌쩍 넘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나 관세청, 경찰청 등에 통보를 해서 각 기관별로 세금 추징이나 또 수사, 대출금 관련해서는 환수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위법 의심 거래가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수도권 주택과 외국인의 비주택, 토지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YTN 최주입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에 급락했던 코스피가 2% 가까이 반등하며 4,08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지난 금요일보다 1.94% 오른 4,089.25로 정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투톱 중 삼성전자는 3% 올라 10만 600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8% 상승률로 60만 원 선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총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 지금은 금지된 이 벌떼 입찰을 둘러싼 부당 지원 행위가 또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린으로 알려진 우미그룹이 벌떼 입찰을 위해 충수 2세 회사를 비롯한 계열사에 공사를 몰아줬다가 과징금 484억 원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우미그룹 총수인 이석준 부회장의 두 아들 승훈, 승현 씨가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우미에스테이트. 별다른 실적도 없고 적자 상태에서 그해 우미그룹이 시행하던 남양주 별내 아파트 공사의 비주간 시공사로 선정됐고 2023년 기준 100억대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두 아들은 뿐만 아니라 우미개발의 지분을 팔아 5년 만에 차익 117억 원을 벌었습니다. 우미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이렇게 별다른 실적이 없던 5개 계열사에게 12개 아파트 공사에서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직원들도 보내줬습니다. 건축 공사업 면허조차 없던 회사도 자격을 갖춰줬습니다. 벌떼 입찰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입찰 1순위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적을 채운 5개 계열사들은 공공택지 입찰 275건에 참여했고 우미에스테이트와 시무종합건설은 2020년 2개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회사는 800억 원대 이익을, 그룹 전체는 1,200억 원대 이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그룹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요 역할을 한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계열의 회사에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지한 사례입니다. 우미건설은 조사 과정에서 자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준법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에 안권섭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수사 준비를 일찍 마친다면 초유의 4대 특검 체제가 가동될 수도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우선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최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수사기간은 최장 90일이고 특검보 2명과 파견검사 5명을 둘 수 있습니다. 안특검이 수사를 지휘할 쿠팡 사건 외압 의혹은 부장검사가 상급자의 외압 의혹을 국회에서 직접 폭로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기록을 안 본 청장이 기록도 제대로 안 본 주임검사를 불러가지고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어미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던 건데 당사자들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특검은 이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에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게 된 과정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2차례 기간 연장을 모두 쓴 최상병 특검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가운데 상설특검 수사 준비가 일찍 마무리된다면 한동안 초유의 4대 특검 체제가 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재판이 처음 종결돼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도 다음 주면 마무리되는데 본류에 해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내년 초 선고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 조직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넘겨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혐의가 내란, 외환 의혹의 본류는 아니지만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결심 공판이 진행된 겁니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인데 이 역시 특검 기소 사건 중엔 처음 이뤄지는 선고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증인 신문이 없는 시간에는 증거조사를 밀도 있게 진행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지난 9월 말 첫 재판을 시작했는데 이로부터 2달 만인 오는 26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 말로 정해졌습니다. 본류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도 속도를 내며 내년 1월 중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관 인사가 나기 전인 내년 2월 말 전에 선고하는 게 재판부 목표입니다. 김건희 씨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재판도 다음 달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주요 사건들 일부가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수사기간 종료를 열흘 남짓 앞둔 최상병 특검은 오는 26일 수사 결과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유조차와 화물차, 승용차 등 1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운전자 등 2명이 숨졌고 도로와 논밭에 기름이 쏟아져 방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불붙은 유조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벙커 CU를 싣고 가던 유조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건 새벽 3시 10분쯤입니다. 사고 이후 뒤따르던 화물차와 버스 등 8대가 사고 현장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또 화물차에 실려있던 H빔과 파편 등이 반대 차로까지 넘어가며 승용차 등 3대가 옹벽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모두 13대가 연쇄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숨졌고 4명이 다쳤습니다. 고속도로 위에는 H빔 등 화물 잔해와 기름이 쏟아졌고 현장 정리를 위해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돼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특히 유조차 탱크가 찢어지며 쏟아진 기름 24,000리터는 고속도로 아래 민가까지 흘렀습니다. 다행히 폭발 위험은 없었지만 수로를 타고 수백 미터 범위로 퍼져 긴급 방제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오일 유출로 인해가 공공 수역이나 논밭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현재 수로에 있기 때문에 수로에 회수를 하고 나면 영농이나 다른 사항에 피해는 없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올해 안에 청와대로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청와대 인근 파출소 인원을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경비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입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옥인 통일파출소는 현재 공동체 치안관소로 정해져 2명만 근무 중이지만 대통령실이 돌아오면 일반 지역관서로 전환돼서 20여 명이 근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으로 갔던 경찰 인력도 서울 종로경찰서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안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8년 만에 재헌절 공휴일이 되살아날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재헌절뿐인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3일 치러진 수능 시험 때 수험생에게 제공된 일부 컴퓨터용 사인펜이 불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잉크가 멈추지 않아서 손에 묻었고 답안지에도 번지면서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의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수능 문제 정답 이의 신청 게시판입니다. 대부분이 컴사, 즉 컴퓨터용 사인펜 피해에 관한 글입니다. 답안지를 표기하는데 사인펜 잉크가 멈추지 않아 손에 묻었고 결국 OMR 카드를 바꿔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잉크가 계속 번져 마킹을 제대로 못했다. 교체한 OMR 카드에도 잉크가 묻어 울면서 마킹했다. 절망적이고 억울했다는 수험생과 그 가족들의 성토가 빗발쳤습니다. 컴퓨터용 사인펜은 필기구와 함께 시험장에서 제공해줍니다. 물론 개인이 가져온 것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유의사항을 보면 배부받은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것을 사용해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한다는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결국 수험생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험장에서 배부받은 사인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컴퓨터용 사인펜을 시도교육청이 자체 계약해 공급했고 특정 업체의 일부 제품에서 번짐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인펜 불량으로 인한 수험생 피해가 없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채점 업무 때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 제품을 사용한 모든 지역에서 번짐 현상이 발생한 건 아닌 거로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발생 지역이나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일부는 불량 사인펜으로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했다며 불이익에 대한 조치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시험에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 사이에 AI 활용이 일상화된 만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수업 중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챗GPT에게 물어봐서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은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하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데 악용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라고 명시한 시험이 아니면은 결과물이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공정성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아예 안 해온 건 아닙니다. 이미 일부 대학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 지침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연세대의 경우 교수자와 학생, 연구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활용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침이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를 막을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반대로 나타났잖아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면 비대면 시험을 없애고 시험 감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와서 사람들이 감독하면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윤리적인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정직하게 시험을 본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학들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수감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호중 씨가 지난해 5월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에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구치소는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이 있어 확정되면 이제 교도소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로 이동을 해서 이감된 상태여서,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교도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사건 같습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된 것이 김호중 씨에게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잖아요. 예. 그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어떤 의혹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소망교도소라는 걸 또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일종의 민간 교도소라고 하는 겁니다.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 만들어진 건데 여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보통의 교도소는 거기 공무원들이 다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근데 거기는 위탁하는 겁니다. 민간 재단, 그러니까 기독교 재단에 위탁해서 근무하게 하는 게 되게 뭐라자면 처우가 민간 수준입니다. 말하자면은 수준은 빡빡하지 않고 시간도 이제 여유롭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식사라든가 아니면 재외 활동 같은 것도 상당히 일반 교도소에 비해서는 재소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기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편의를 봐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경교도소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로 이감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 그러니까 내가 봐줬으니까 돈을 내놔라. 그런데 그게 사실 김호중 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협박을 받았다는 거 취지입니다. 네, 지금 그 수감자의 4대1 경쟁률을 뚫고서야 그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면 이런 요구를 하는 교도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교도관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영교도소라고 하는 데 쪽에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로비도 한다 이런 얘기가 뒷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교도소의 처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요구 조건도 안 되게 아주 좁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거에 한 2~3배 됩니다. 공간도 넓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과정이 투명하게 된지 사실 뭐 법무부에서는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해당 교도관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건 법무부 자체라든가 이런 데 결혼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뒷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추천하고 아니면 받고 그럴 때 그쪽에 있는 교도관들이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런 면에서 무엇인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표상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규정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주 중한 범죄자가 아닌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비슷한 사람이 여럿 있으면 누군가는 뽑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했다. 그러니까 돈 내놔라.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밝혀낼 수 있을까? 그건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법무부에서 이렇죠. 그러니까 당사자들 사이에 돈 관계는 없다. 그렇죠. 근데 이런 돈을 이렇게 받을까요? 쉽게 말하면은 사실 뭐 대포 통장도 여러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한 감찰이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호중 씨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 수감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껴서 이를 다른 교도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수감 생활에 이 한 교도관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보통의 교도소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제 압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소망교도소는 더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문제 일으켰다고 돌려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교도소 같은 경우는 재소자가 여러 민원을 제기했고 교도관들이 많이 고초를 겪는 게 있는데 이 경우는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가려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다른 건 아니라 하더라도 김호중 씨가 분명히 그런 압박을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고 너 돌려보낸다 이러면은 문제가 본인이 압박을 받았을 수 있는 거죠. 뭐 저희들이야 실제 현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셨을 때 수감자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좀 건드리는 그런 것들이 좀 왕왕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그 규정 위반을 이제 잡아낸다든가,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닌 거를 그런 건 사실 교도관들의 어떤 그런 형태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종의 괴롭힘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런지는 이제 그러니까 김호중 씨한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호중 씨가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교도관들이 공무원 교정 직원이 아닌 민간인 직원이라던데 이렇게 되면은 법무부에서 좀 관리 감독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도 좀 묘한 게 제가 교도관한테 듣는 거는 것과 법무부의 얘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느슨하다. 왜냐하면 이건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아예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형식적인 형태의 관리 감독만 있다라고 하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근데 상대적인 자율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방교도소 자체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본부에서 확인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이 차제에 좀 엄격하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금전 요구한 게 확인이 되면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건 공무원에 준해서 뇌물죄라든가 아니면 말선수죄라든가 아니면은 협박. 그러면 이건 이제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이제 반대로 혹시 김호중 측에서 뭔가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그건 김호중 씨 쪽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호중 씨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 그것을 요구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만 일단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씨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여성 둘이, 그러니까 나나 씨와 어머니 둘이서 집에 있었던 상황이고 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인데 이 30대 A 씨를 제압을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보통 이제 빨리 도망가시라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다른 문 안에 들어가서 빨리 신고하시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대항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치기 쉽고 그리고 범죄자들은 어떤 흉기를 쓸지 모르거든요. 근데 글쎄 나나 씨한테는 다행하게도 어떤 형태로든 이제 제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친이 다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 다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그 강도범을 제압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새벽 6시쯤에 이 사람이 침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글쎄요, 이 시간에 사람이 보통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이런 심리가 나왔을까요? 근데 우리가 절도범에 대해서 이제 보통의 심야 시간에 침입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취약한 때가 보통 6시, 7시, 그다음에 10시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면 6시 정도면은 사실은 어르신들은 일어나셔갖고 뭐 종교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약간의 그 심리적인 취약 시간이고 10시 이후는 이제 출근 이후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시간이 그 6시, 7시, 10시, 11시 그다음에 한 3, 4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은 그거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가장 심리적으로 취약한 때를 이용해서 그걸 훔치고 나올 생각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범인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범행을 했다고 했거든요. 단순히 돈만 노렸다면, 금품만 노렸다면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변명입니다. 그 도둑을 잡고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생활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도둑의 변명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왜 저기를 들어갔느냐?
그럼 사실 그러면 다른 방식의 범행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일종의 그 자기 변명일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핵심적인 거는 전문 절도범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다리를 준비를 했고 시간대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저 범인은 저 집이 상당히 어떤 사람이 있는 집이라고 알고 갔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강도 행위를 한 사람이 턱 부위를 다쳤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나 씨하고 모친이 이제 저항을 하다 그런 건데 네. 이거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겁니까? 참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소위 말하는 운이 없으면은 치료비를 물어주고 말하자면 쌍방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흉기를 든 강도인데도. 그러니까요. 이제 이전에 한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침입한 절도범을 빨래 건조대로 때렸는데 다쳤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처벌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방위 부분도 상당히 조금 좀 넓혀야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형태의 침입해서 범죄를 당할 위기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가 상당히 인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우리 대학생의 부검 결과를 국가수가 경찰에 통보를 했더라고요. 지금 구타와 고문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죠. 예, 외상성 쇼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많이 구타를 당하는데 반복적인 구타를 당하면요, 멍이 집니다. 그러니까 멍이 사라지기 전에 또 멍이 지면은 그게 이제 혈전이 돼 갖고 이 혈류가 돌질 않습니다. 그래서 쇼크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반복적인 구타, 즉 고문이 있었다는 걸 이제 흔히 말하는 의학적 표현이 외상성 쇼크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예. 그리고 이제 신체에 대한 거는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부검할 때 봤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내부에 마약이라든지 독극물 성분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게 검출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출되지 않는 마약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GHB 같은 형태 통제 약물은 실제로는 아직까지 검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제 약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흥분 약물이 있고 통제 약물이 있습니다. 그럼 고문을 할 때는 통제 약물을 쓰겠죠. 그러니까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아주 미소량 같은 경우나 시간이 훨씬 지났으면 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한 수사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앞서서 박 씨가 생전에 마약을 강제로 흡입하는 듯한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마약 때문에 숨진 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약은 통제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쉽게 말하면은 정신을 딱 잃게 만든, 갑자기 딱 잃게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결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 상태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또 이제 고문을 하는. 그러니까 약물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흥분제를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통제 마약을 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통제 마약은 그러면 사망 가능성이 낮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이게 쭉 신체 활동을 딱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저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연결은 분명히 맥락상 되는데 1차적인 형태의 사망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그 약물을 이용해서 고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적인 것과 행위적인 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 공개된 거는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3명은 검거가 됐지만 주범은 아직 안 잡혔단 말이에요. 지금 사인이 밝혀진 만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핵심적인 건 이들이 범죄단체 조직죄의 사용까지 할 수 있는 그걸 규명해내는. 그러니까 이들이 시켜서 고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인죄는 명확한 겁니다. 예. 그렇죠? 살인죄 플러스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특별한 행위까지 돼야지 완전히 처벌이 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중국인 2명은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예를 들면 내전 지역이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이런 데를 가면 사실은 좀 쉽지 않겠죠. 그렇군요.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세계 지도자들에게 정의 없이는 평화가 없다며 가난한 이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교황은 노숙자 등 소외된 이들과 식사를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 트랜스젠더 여성들도 초대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에게 자유를 돌려주도록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선포하는데 올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일요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희년 미사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I capi degli stati, i responsabili delle nazioni, ad ascoltare il grido dei più poveri. Non ci potrà essere pace senza giustizia e i poveri ce lo ricordano in tanti modi, con il loro migrare come pure con il loro grido tante volte soffocato. 교황은 물질적 가난의 차원을 넘어 고독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도덕적, 영적 빈곤 상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관심의 문화가 필요하다며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라고 주문했습니다. 미사를 마친 교황은 노숙자와 장애인, 난민 등 어려운 삶을 겪고 있는 1,300명을 바오로 6세홀로 초대해 점심을 나눴습니다. Adesso allora chiediamo che il Signore benedica i doni che riceveremo, che benedica la vita di ognuno di noi qui presenti, i nostri cari. 오찬에는 50명가량의 트랜스젠더 여성들도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교황이 말하는 관심이란 어떤 것인지를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철원 영하 8도, 대구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아지며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 한낮에도 서울 6도, 대전 7도, 광주에 8도에 머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며 춥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 호남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더욱 메마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성명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검찰 고위 간부들이 사의를 표명했죠? 네,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시키는 인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일선을 이끄는 고위 간부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겁니다. 박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들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란 글을 내부망에 올린 지 일주일 만이기도 한데요. 박 검사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1심장에 사열하면서 심사숙고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박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한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송 고검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연수원 동기로 노 전 대행 사퇴 이후 고자연 당시 서울고검장과 함께 대검 차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송 고검장은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항소 포기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에 항의하는 의미로 사표를 낸 거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서 인사조치와 관련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검사장의 평검사 전보 방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감찰 징계까지 검토하는 거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 혼란이 커졌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사장 분들 징계급 조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뭐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내부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지만 박 검사장의 사퇴를 두고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예,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오늘 정성호 장관과 인사를 했는데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부임 인사를 위해 오늘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검찰 조직을 새로 이끌게 된 만큼 정 장관에게 신고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구 대행은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눈 뒤 법무부 청사를 나왔지만 취재진의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출근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 내에선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건 법률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실제 인사 발령 시에는 사실상 강등되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직 위기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신기입니다.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를 두고 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늘리고 깎는 문제를 두고도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맞붙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팩트시트는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 즉 MOU로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회 비준은 필수라고 맞섰습니다. 비준을 국회에서 받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살골이에요. 확정적 비준을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에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한미 FTA가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죠? 네. 그 FTA도 국회 비준 받았으니까 이게 바뀌는 것도 사실은 국회 비준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막대한 규모의 투자 의무까지 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는 MOU 25조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했다면서 국회 비준의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합의문은 양국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데 괜히 우리에게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비준 동의를 반대하면 저희만 구속이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저는 그래서 네. 여야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미 통상대응 예산 7천억 원 편성을 두고도 격돌했지만 정회 끝에 일단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을 증액, 감액하는 예산 소위 첫 회의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 정부의 주력 사업을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와 이재명표 소비 쿠폰 등 여야가 관심을 갖는 사업의 예산안을 유지할지 깎을지 전의 전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초선 의원 강연에서 김어준 씨가 발행한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언급하며 민심 청취를 조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제주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워크숍에 참석해 민주당의 지지 성향을 봤을 때 딴지일보가 바로미터라며 거기 흐름이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은 지난 10년간 1,500번, 평균 이틀에 한 번씩 딴지일보에 글을 썼다며 꾸준하면 이길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어준 씨의 딴지일보 커뮤니티를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취지로 한 언급을 두고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를 포기한 망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오늘 성명서에서 딴지일보는 그간 천안함 좌초설이나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비롯해서 수많은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사회적인 독극물 같은 인물의 커뮤니티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이 커지자 장동혁 대표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박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하는 한편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도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지난 10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비례대표 재선인 김 의원을 향해 눈이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올해 안에 다시 청와대로 옮겨가기로 하면서 경찰도 주변 파출소 인원을 10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용산 경찰서에 있던 인력도 종로 경찰서로 재배치해서 늘어난 치안 수요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청와대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들이 경계 근무를 서며 접근을 막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돼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경내를 드나들던 지난 8월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경찰도 주의 경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와보니까 청와대 앞쪽에 횡단보도가 조금 막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또 경찰분들의 어느 정도 경계가 강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에 맞춰 경찰은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파출소 2곳의 인력을 10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직원 2명인 곳이 이제 20여 명의 대규모 파출소가 되는 건데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며 청와대 주변의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합니다. 또 과거 용산경찰서에 배치됐던 경찰 인력도 치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종로경찰서로 다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내외각을 경비하던 101-202 경비단도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재정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러너들 사이 달리기 코스로 각광받던 청와대 주변 일대 통행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제 부분에서도 좀 더 아무래도 러닝을 하는데 많은 맥이 끊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는 부분들을 더 많이 발생될 것 같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맞물려 경찰의 경비 계획도 한층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부천 트럭 돌진 사고 운전자가 평소 뇌 질환이 심했다고 주장하자 경찰이 의료 자문을 받는 등 보강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난 시장 골목은 현행법상 이면도로에 해당돼 차량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데 비슷한 사고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부천 제1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A씨는 평소 뇌 질환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모아가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동안 생전밖에 안 들었어요. 잠은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이 없고. 병은 운전과 상관없다던 초기 진술을 뒤집은 건데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내세워 중형을 피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의료자문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사고와 질환 사이 연관성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고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사고 당시 폭이 좁은 시장 골목 안에서 트럭이 130m가량 질주해 이용객들의 대피가 쉽지 않았고 이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골목은 현행법상 이면도로에 해당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 통행이 자유로운 곳입니다. 도로법상 그냥 도로인 거죠. 시장의 도로는 거의 다 그냥 도로인데 시장이 이렇게 물건을 내놔서 하는 거라. 좁은 골목을 시민들이 돌아다니며 물건을 살펴보는 구조라 자칫 돌진 사고가 일어나면 무방비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길이 좁으니까 조금만 빨리 가도 빨라 보이잖아요. 사람도 많고. 지난해 12월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는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는데 비슷한 사고를 막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일부 구간에서는 상점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구간에 긴 말뚝이라 하는데 불화설치해서 차량을 아예 통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이용객이 특히 붐비는 시간에 맞춰 시장 내부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씨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 상해 혐의가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고급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 창구로 알려진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과 연결된 환전소가 국내에서 운영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감금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 관련자인 한국인 2명도 입건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 대림동에서 운영하다 현재는 자취를 감춘 후이원 환전소. 불법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 대표 조모 씨가 지난 2020년 11월부터 3년여 동안 이 환전소를 운영하며 수십 차례 캄보디아를 드나든 건 물론 국세청의 환전 실적을 실제의 50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신고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지난달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환전소 대표 조 씨는 장부상 실적을 5억 3천여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조 씨가 같은 기간 3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환전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3명, 4명에서 형님, 사장, 운반체, 돈을 막 그냥 마대에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캄보디아 범죄 관련 불법 자금 세탁처가 버젓이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자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표 조 씨와 종업원을 조사한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관세청으로부터 확보한 환전 실적 관련 자료를 분석해 실제 환전 규모를 확인하고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는 불법 외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 여부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 세력으로 의심받는 프린스 그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연락사무소 책임자와 직원 등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11명을 조사했는데 프린스 그룹이 국내에 거점을 두고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범죄 수익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영주 씨가 4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979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이 씨는 고문과 폭행에 못 이겨 난민전에서 활동했다 말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이 거센 반발과 함께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관광 자제를 권고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자 일본은 외무성 간부를 중국에 급파했는데 갈등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중국이 연일 거세게 반발하며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학생들에게는 일본 현지 치안 상황을 거론하며 유학에 신중을 기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일본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748만 명으로 국가별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首脳間で確認した戦略的互恵関係の推進、あるいは建設的かつ安定的な関係の構築、そういった大きな方向性とも相入れないものだと考えております。 사태가 악화 일로로 치닫자 일본은 가나이 마사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중국에 급파했습니다. 가나이 국장은 중국 측에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이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다카이치 총리는 타이완 유사시 관련 발언을 취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69%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타이완 관련 발언을 철회하면 보수층 지지율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 간 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감내해야 합니다. 중국의 대응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중일 간 갈등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군사 개입 발언을 둘러싸고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라이칭 더 타이완 총통은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는 라이 총통이 국가기록보관소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일 관계 악화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일본에 대한 중국의 하이브리드 공격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계속 주시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앱스타인 의혹이 재점화하면서 공화당 내 트럼프 아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앱스타인과 트럼프의 관계를 밝힐 열쇠가 될 문건 공개에 트럼프 우군이었던 공화당 의원들마저 찬성표를 던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이자 마가 정치인의 아이콘이었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균열 조짐을 보이더니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놓고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앱스타인 이메일 수천 건에서 트럼프 이름이 등장한다는 민주당 폭로 이후 트럼프를 감싸기는커녕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I don't believe that rich, powerful people should be protected if they have done anything wrong, and so I'm standing with the women.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 의원을 배신자라고 공격했지만 공화당 내 이탈 조짐을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 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앱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 표결에서 대거 찬성표를 던질 거란 분위기가 감지된 겁니다. I think we could have a deluge of Republicans. There could be 100 or more. In 2030, he's not going to be the president, and you will have voted to protect pedophiles if you don't vote to release these files. 그동안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놓고 날선 반응을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바꿔 문건 공개에 찬성하라고 말했습니다. 숨길 게 아무것도 없는 만큼 민주당 사기극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건을 공개하자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표결이 공화당의 충성도를 가늠할 중대한 시험대였지만 공화당 내부 이탈로 인한 망신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산업화 시대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던 강원도 태백시가 청정에너지 도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성 광업소 조기 폐광 이후 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체 산업 유치에 성공했는데요. 태백의 청사진을 이상호 태백시장 초대해서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조 3천억 원은 지금 시가 개청한 이후에 최대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우선 우리 시민들께서 1989년 석탄 합리화 이후 35년간 오랜 인내심으로 대체 산업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올리고요. 우리 천여분의 공직자분들께서 이 국가 산업을 유치해 주셨는데 든든하고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사업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가요? 우선 태백 URL이 6,475억이고 청정 메탄올이 3,540억, 2,001억이었던 태백교도소가 3,460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35년간 대체 산업을 유치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반대 세력이 득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태백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태백시에 어떤 일자리가 창출할 것인지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태백 경제지능 개발 사업이 3,500억 규모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2030년까지 3,54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장성광업소 부지에 2,100억을 들여서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을 신축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청정 메탄올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 메탄올과 바이오 메탄올입니다.
이 메탄올은 우리 태백시가 해발 고도 900m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좋습니다. 풍력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연 2,000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백두대간 보존 지역이고 산림이 88%다 보니까 50년 넘게 나무를 잘 키워왔습니다. 이 50년 넘은 나무는 탄소 흡수량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벌목을 해서 바이오매스, 바이오메탄올을 연 2만 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2만 2천 톤을 생산하게 되면 철암광업소로 이동을 시켜서 철암광업소에는 물류센터를 730억짜리를 신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철암역에 석탄을 나르던 산업철도가 있어서 이 청정메탄올은 배의 연료니까 이웃 사촌인 동해시의 동해항, 삼척시의 삼척항으로 이동시켜서 수출과 또 배가 많은 지역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는 13평 아파트 1000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폐광을 했더니 광부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습니다. 1000세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해서 청정 메탄올의 근로자들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 올리면 탄광이 47개였기 때문에 태백시 인구가 13만이었습니다.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을 장성하우스 부지에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동점 산업단지나 고토질 산업단지, 협심 아파트 부지에 순차적으로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야지만 이 2만 2천 톤이 아니라 10만 톤, 30만 톤까지 확대가 됨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이렇게 여러 개를 지어야지만 우리 청정 메탄올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대체 산업의 또 다른 축인 태백 URL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번에 에이펙을 잘 유치한 경주에 저준위 방패장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고준위 방패장을 신축해야 됩니다. 고준위 방패장은 다른 말로 처분용 지하시설입니다. 우리 시가 유치하게 된 건 연구용 지하시설입니다. 처분용 지하시설은 10만 년간 핵폐기물을 안정적으로 보관해야 됩니다. 우리 시는 20년간 이 연구용 지하시설에서 이 지하시설이 지하 객내수는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또 벤토나이트로 이 감싸게 되면 버틸 수 있는지 또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연구시설은 멀쩡한지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우리 시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2050년까지 처분용 지하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내년에 처분용 지하시설 부지 공모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년간 연구용 지하시설을 운영하고 20년 뒤에는 교육용, 관광용으로 우리 시가 돌려받겠습니다. 이렇게 태백 URL이나 청정 메탄올이 우리 시 산업으로 들어옵니다. 이랬더니 폐광으로 실직된 광부분들이나 청년, 주부분들이 일할 곳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시에 들어오는 기업의 대표님들께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일자리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늦어도 27년 3월까지 영동대학교 태백 캠퍼스를 유치하겠습니다. 왜 대학을 유치하냐면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우리 광부분들과 청년 주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바로 취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와 기업과 대학이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모범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네. 예,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성공하려면은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도로, 접근성도 중요할 텐데 어떤 준비들 하고 계십니까? 우선 올해 1월 23일 날 28년 만에 고속도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26년에 타당성 50억, 27년에 기본 설계 150억, 28년에 실시 설계 500억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 노선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께 가장 유리한 노선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고속도로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공모사업 첫 번째는 미선정되었습니다만 내년에 250억 규모로 공모사업에 재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다 지어지기 전에 고속버스 터미널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도입니다. 우리 시는 산업철도가 있습니다. 이 석탄을 나르던 산업철도다 보니까 속력이 50km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원래는 28년도에 EMU 150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만 23년도에 EMU 150을 초도 운행을 시켰습니다. 우리 시는 28년도에 EMU 150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8년까지 태백선과 영동선에 EMU 150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태백선 직선화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태백선 직선화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KTX 250이 1시간 40분 만에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34년까지는 EMU 150이 다니고 2035년부터는 KTX 250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지자체는 태백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코레일과 함께 내년 하반기에 155억 규모로 태백역 리모델링을 시작을 해서 28년까지 준공되도록 코레일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에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앞두고 계신데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네, 하나 있습니다. 우선 우리 태백시 예산을 6천억대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채무 제로화를 선포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시는 오트 리조트 채무 1,307억을 떠안게 됩니다. 2014년도에는 1년 예산이 3,500억대였고 부채가 1,307억이니까 1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5%였습니다. 25%가 넘어가면 이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 시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네, 올해 2025년도는 1년 태백시 예산이 5,500억대이고 빚은 94억입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4%입니다. 재무 건전성을 이루어냈습니다. 26년도에는 예산을 6천억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4억의 빚을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선배가 빚을 지면 후배가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 태백시는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탄탄한 태백시를 만들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은 올가을 최고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겠고요. 철원 영하 8도, 대전 영하 2도, 대구는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5에서 7도가량이나 낮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4, 5도가량 더 낮아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6도, 대구 7도, 광주 8도에 머무는 등 평년 수준을 4도에서 7도가량 밑돌며 춥겠습니다. 이럴 때는 두꺼운 옷을 입는 것도 좋지만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모자와 목도리까지 착용하면 체감 온도를 높이면서 체온을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강이나 부추, 견과류 등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챙겨 먹고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체온을 높이는 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호남 일부 지역에는 1cm 안팎,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대형 산불 위험성이 큽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부터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